2025년 세계 무역이 일순간 마비됐습니다. 미국 공장들이 멈추고 유럽의 생산 라인이 정지했죠. 원인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멈출 수 있지? CIA 출신 분석가였던 저는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세계 핵심 기술의 70%가 한국에 장악되어 있었고 미국과 중국도 감히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멈춘다. 이건 과장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K코어의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저는 에바 모건입니다. 43살, 전직 CIA 기술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와 기술 패권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2025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연구실에 앉아 뉴스를 훑어보던 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관세 폭탄 2.0을 발표했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규모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에 최대 6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완전한 무역 전쟁이네. 동료 교수 마크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국가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유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중국은 맹렬하게 비난 성명을 발표했죠. 일본은 WTO 제소를 준비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죠. 저는 계속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지만 한국 정부는 성명도, 회의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국, 존재감 제로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어요. 이상했죠. 한국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국제경제학과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왜 아무 반응도 없는 거죠? 글쎄요, 에바. 한국은 종종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요. 지켜봐야겠죠. 그의 말을 곱씹으며 저는 한국의 침묵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고요함은 더욱 두드러졌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한국이 이렇게 침묵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설명이 안 됐죠. 그리고 정확히 56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제시카가 테슬라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에바, 공장이 멈췄어. 전기차 펌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어. 한국에서 오는 모듈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날 저녁 CNN에서는 주요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멈추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어요. 메모리 모듈 인증대기, 서버 동기화 오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로 응답하지 않고 조율로 응답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박자 하나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산업에 관절을 쥐고 있었고 그것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한국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세계가 보지 못한 한국의 실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멈춰선 공장들의 패턴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어요. 컴퓨터 화면에 띄운 세계 지도의 빨간 점들이 계속 늘어났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텍사스의 반도체 시설,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센터. 문제는 겉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생산 중단 지점이 한국 부품이나 모듈과 연동되는 구간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CIA 시절 동료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지만 귀중한 정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에바. 우리가 몇 년 전에 발견한 코드명이에요. K코어라고 불렸죠? 화면에 나타난 문서를 읽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K코어, Core Controlled Operational Resource Ecosystem. 한국이 통제하는 운영자원 생태계라는 뜻이었어요. CIA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문서는 세계 산업 체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글로벌 첨단 기술 흐름의 중심 노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네트워크 장비, 디스플레이, AI 연산 칩.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대부분의 기업들조차 자신들의 공급망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애플 본사에서 근무하는 전 제자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마이클, 애플이 한국 부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디스플레이와 일부 메모리 칩 정도요? 아니, 훨씬 더 많아. 너희 아이폰의 프로세서, 설계부터 전력관리 IC, 이미지 센서, RF 부품, 통신 모듈까지 적어도 60% 이상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어. 전화기 너머로 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교수님. 그럼 애플은 로고만 미국이야. 심장은 한국이지. 저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세계 각국의 산업 데이터, 무역 통계, 기업 보고서를 모두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건 한국이 신호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눈에 띄지 않는 지휘자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늦은 밤,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한 모든 빨간 점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연결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세계 산업의 중심축이었죠. 이건 권력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K코어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요.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껴야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곳은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제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산이었죠. 세계 해상 물류의 중심지이자 K코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섞여 있었어요. 세계 경제를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항만으로 향했어요.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인 이곳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계 생명체 같았어요. 처음 오셨나요? 항만 가이드를 자처한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연구 때문에 왔어요. 부산항이 세계 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 과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하루에 약 2만 TEU의 컨테이너가 처리됩니다. 24시간 풀가동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전 세계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한국산 제품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라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들이 다양한 건조 단계에 있었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들이 세계 해상무역의 80%를 담당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미국 해군도 우리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죠. 저는 거대한 선박의 골격 아래 서서 그 웅장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배들이 전 세계의 물건을 나르고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한국은 육지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바다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부산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이 과장과 김 부장을 다시 만났어요. 소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표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자원이 없고 땅도 작아요. 그래서 기술과 효율성으로 승부해야 했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길 위에 새겨진 이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콜이에요. 우리가 만든 배가 아니었다면 세계 무역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불빛 가득한 부산항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전 세계로 향하고 그 배 위에 실린 한국 제품들이 세계 경제의 혈액처럼 순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옛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직접적인 군사력이나 영토 크기가 아닌
기술과 혁신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위해 K코어의 또 다른 중심지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 근교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향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본거지였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곳의 기술은 국가안보 수준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문명의 쌀입니다. 삼성전자의 박 연구원이 클릴룸 밖에서 설명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우주선까지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메모리 시장의 70%를 점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 반도체가 멈추면 세계의 디지털 기억도 멈춘다는 뜻입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모든 AI 시스템이 영향을 받겠죠.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권력이었죠. 오후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중심에 있는 곳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에서는 테슬라, GM, BMW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배터리 없이는 테슬라도 1미터도 움직일 수 없어요. 공장장 김 이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들의 몫입니다. LG, SK온, 삼성 SDI. 우리 세 회사가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만들고 있죠.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경이로웠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 분야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었나요? 김 이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물었기 때문이죠. 배터리는 화학, 물리학, 재료공학, 전자공학이 모두 집약된 분야예요. 한국은 이런 융합 기술에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세계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이곳은 미래의 화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접히는 화면, 심지어 늘어나는 스크린까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기술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니 믿기 어려워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연구소장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폰, 갤럭시, 픽셀, 어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도 그 화면은 한국 기술입니다. 세계가 보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하루 동안 세 곳을 방문하며 저는 K코어의 실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었어요. 세계 기술의 두뇌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기억을, 배터리는 움직임을, 디스플레이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이 빠지면 세계는 부팅조차 안 될 것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첨단 기술의 두뇌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행사하는지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연구 일정 4일차, 저는 경기도 외곽의 방위산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CIA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특별 허가를 받은 거예요.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K2 전차가 생산됩니다. 현대로템의 최 부장이 넓은 공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죠.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는 최첨단 전차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그 위용에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의 위협 아래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의존했지만 점차 깨달았죠. 남의 무기로는 완전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기술로 우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한창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과거에는 F-16이나 F-35를 미국에서 사와야 했어요. KAI의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물론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해군 기지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최첨단 잠수함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한국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하는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술이었죠. 이건 완전히 국산 기술입니다. 해군 기지의 김소령이 자부심을 갖고 말했어요. 배터리 기술은 민간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 군사 분야로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진화였죠. 저는 하루 종일 한국의 군사 기술을 살펴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제 전쟁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죠. 저녁에는 국방부 출신의 예비역 장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에바 박사님,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우리의 외교적 위상도 높여주고 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죠.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가 이제는 총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단순한 철과 화약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이런 군사적 성장이 K코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로 세계 산업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술을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도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을까요?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국의 하드파워는 이미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제 그들의 소프트 파워, 특히 K 콘텐츠라고 불리는 문화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했어요. 전 세계의 K-팝과 K-드라마를 수출하는 곳이었죠. 회사 로비에는 세계 각국의 팬들이 보낸 선물과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그 열정이 놀라웠어요. 브라질에서는 얼마 전 나의 아저씨 시청 행사가 열렸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김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광장에 5만 명이 모였대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서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5만 명이요? 그냥 드라마인데? 김 이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건드리면서도 독특한 미학과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한 국가와 원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K드라마였다는 거예요. 계약 당시 그 나라 의사결정권자의 딸이 한국 드라마 광팬이었어요. 진흥원의 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대요. 물론 기술적 우수성이 기본이었지만 문화적 친밀감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그것이 경제적, 외교적 이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저녁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K-드라마나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매력을 느껴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는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세계관을 경험해요. 한국인들의 가치관, 가족 관계, 일에 대한 태도, 모두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K 콘텐츠는 총 없는 제압 수단이었습니다. 세계는 웃고 울며 한국에 항복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길거리 곳곳에서 한류의 영향력을 목격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한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소프트 파워였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 그들은 세계의 기기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연구 6째 날, 저는 한국의 가장 놀라운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강대국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오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 한국이 취한 입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미국이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론 동맹국으로서 협력은 하지만 기술 주권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협상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국 기술과 부품 없이는 완전히 작동할 수 없으니까요. 오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했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대체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연구소장 박 박사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의 제재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사드 보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을 때 중국은 경제 보복을 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외교안보연구소의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국가안보와 주권을 거래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요. 저는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에게도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곧 국방이자 주권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죠. 저녁에는 연세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미국까지. 과거에는 이런 위치가 약점이었지만 이제는 강점이 됐죠. 기술력으로 모든 강대국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식민지에서 전쟁, 가난, 독재를 거쳐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과 당당히 협상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핵심에는 언제나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고 이제는 그 기술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혁명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들은 총이 아닌 기술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마지막 연구일,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 들은 것들, 경험한 것들 모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한복판의 첨단 도시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국가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를 관리하는 신경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가장 높은 디지털 연결성을 자랑합니다. 센터장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 혁신을 빠르게 흡수하고 생산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오후에는 외교부의 경제외교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과거의 외교가 정치와 군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술과 표준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육지, 수소 경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있죠. 마지막으로 저는 청와대 인근의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30년 후의 세계를 예측하고 한국의 역할을 설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연구원장 박 교수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제는 판을 짜는 나라죠. 세계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모든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 K-코어 분석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어요.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 한국이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케네디 스쿨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에서 온 대표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어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이제 세계 질서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세계의 중심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브뤼셀, 도쿄. 하지만 실제 세계의 심장은 서울에서 뛰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처음이었죠. 한국은 세계 산업의 심장부 K코어를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장비, 조선. 이 작은 나라는 현대 문명의 기반 기술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더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2시간의 발표 동안 저는 K코어의 모든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하는 시대가 왔어요. 작지만 중심이 된 나라, 대한민국. 이젠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짜는 나라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인정을 볼 수 있었어요.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진실. 이제 그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세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작지만 가장 무서운 이름. 그들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K코어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